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공법 중에 국토계획법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보통 수험생들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뭐 풀만한 문제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공법의 특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색깔 입혀놓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위주로 자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금 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뒤에 그 6페이지, 7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에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거 일단 얘기 시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이라는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건폐율 용적률로서 이제 높이 제한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자 건물 지을 때 100평 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옆으로 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대지 면적 100평일 때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바로 50평이 된다라는 개념이 소위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건물 가득가득 채워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불났을 때 혼자 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소위 건폐율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고 해서 건물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건폐율만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위로 쌓아 올리는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는 거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00% 이렇게 가게 되면 한 층당 최대 50평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2배 200평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50평 곱하기 4층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용적률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층수 제한의 문제가 나오게 될 테고 거기서 또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위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서 건물의 크기 규제 문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자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라는 식의 개념이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없게 되면요 건물 지을 때 옆으로 엄청 펼쳐서 가득가득 채워서 지으면은 화재 확산의 위험. 두 번째 또 용적률 규제가 없게 되면 끝없이 위로 쌓아 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주택, 상가, 공장 마구잡이로 뒤섞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 요거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 개인이 뭘 봐야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때 도시 또는 군이라고 하는 거 시나 군을 묶어서 총칭할 때 도시 또는 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할 때 관리 계획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자 믿지 못해서 소위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계획 하나만 참 좋은데 여러 개 계획 묶어서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돼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마다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뒤에서 종료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존재하는 개념 대신 뒤에서 보겠지만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용도 지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용도 지역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용도 지역 자체를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도 지역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역시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용도지구가 뭔지 몰라도 관리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일단 있으면요, 일단 무조건 깔리는 게 용도 지역이고요. 그래서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을 텐데 이 토지 위에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 두 개 충돌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는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관리 계획이요.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자,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주어진 정보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게 혹시 있다면 이것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그런데 이 용도 구역을 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밑에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할 테고 일단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네 번째 관리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해서 자, 이 기반 시설은 주로 이제 뒤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소위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토지 위에 도로와 학교와 공원 등을 설치하자고 해서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것도 관리 계획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해서 이 관리 계획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 것이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서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구제 해석하면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용도 전체로 자, 그래서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하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독일어를 번역한 건데요. 일단은 당연히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될 것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해서 어떤 토지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까지가 소위 이제 도시공 관리 계획,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바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양이 워낙 많아서 따로 이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다른 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하게 되면 중심축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고요. 그 외에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뭐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자기 멋대로 지 땅이라고 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했을 때 이 범주 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관리계획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삼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할 수 있고요. 또 도시군 기본 계획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도시 계획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광역 도시 계획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 이제 계속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서 자, 이 관리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관리계획 관계 묻게 되면 기본계획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리계획의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 도시계획 맨날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2번인가밖에 수립이 되지 않아서 이 계획은 자 근데 있다라면 당연히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계획인데 혹시 있다라면 국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모두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분 좀 이따 확인하게 될 텐데 뭐 나와도 주로 답을 뽑는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관리계획 얘기를 할 때 또 나중에 기본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등을 논함에 있어서 항상 이 그림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보셨는데 사실 이게 이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1시간 이상 하루 거의 뭐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게 될 것이고 용도 지구 구역도 묶어서 1시간 기반 시설은 거의 2시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약 1시간에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의 내용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각 주제를 공부하실 때 항상 이 얘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체계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확인해 봤고요. 자 그 6페이지인가요? 관리계획 총론이라고 해서 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해서 보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뭐 이렇게 이제 의의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요거 보통 줄여서 시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시부터 시 또는 군까지인데 뭐 시험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해서 일단은 도시군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총칭하여 부를 때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전국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법에서 정의할 때 개발, 정비, 보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삼았던 바가 있고 16개 때 답을 뽑았던 지문인데 거의 중요치 않죠. 지금 이제 제 교재에는 13년째 기출문제 지문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보통 이제 이 출판사에서 낸 책은 뭐 출판사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흑백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제 출판사에서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라로 다 입력을 해놔서 형편 되시면 인터넷에서 책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는 그 이제 방법이 없으면 수업을 들으셔야 돼. 계속 수업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의 어떤 색깔 때문에 좀 골치 아픈데 하여튼 일단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정비, 보호전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법적 지위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 순서 다시 기억하셔야 돼. 제일 위에 있는 게 국가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리계획은요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이 국가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충돌하면 뭐를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절로 나올 부분이고 두 번째 이 관리계획 기준으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따져먹게 되면 관리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뭐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하실 게 순서예요. 국가계획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 기본계획, 그다음 관리계획 이 순서 기억하시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의 구성이 되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의 내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뭐라 부를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 구역 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자 보니까 용도 구역의 종류가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 지역은 종류가 21개인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용도 지구도 11개가 종류가 나올 텐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 구역은 종류가 지금 5개인데 아예 법에 직접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5
하라고 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다시요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 제도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이게 이제 도시 외곽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 용도구역이라는 제도인데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요건 이제 낡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종류 외우셔야 돼. 그래서 구역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 줄줄 나오셔야 돼. 자, 그런데 시험에는요. 이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중에서 용도구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뒤에서 한번 용어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 60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두 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다시 돌아와 봐요. 거기서 용도 구역이라고 한 항목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는가? 없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낸다고요? 다음 주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두 번이나 연속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문제 보면서 이제 쟁점을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기억 관련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교재가 좀 페이지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은 38페이지, 39페이지인가요? 그 5번, 6번 문제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문제 주는 거예요. 5번,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몇 페이지? 38, 39페이지.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소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범주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니까 이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자 정비에 관한 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예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바로 구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용도 구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그 다음 6번 문제도 똑같아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인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예 대놓고 준다고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도 구역이 아닌 것이 소위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럼 이제 하나 더 욕심 부릴 게 앞으로 낸다면 딱 한 가지예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용도 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용도 구역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나중에 관리 계획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돌아와요. 자, 7페이지였나요? 그래서 좀 관리 계획의 내용 보다가 관련 기출 문제까지 검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 계획 내용을 물어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역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요렇게 5개만 얻었다. 용도구역. 어차피 좀 이따 이제 용도구역을 따로 공부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답을 외우시라고 해서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 요거 그 밑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과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출제자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출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개발 제한 구역하고 이름이 비슷하거든. 구역이란 말도 쓰고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 지금 이 우리 교재가 13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맨날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치고 공부는 100점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 이 뭐죠?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맨날 내는 거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출제진이 뭘 내든 간에 니들은 마음대로 내라. 나는 묵묵히 내기를 가겠다. 해서 겁나 이제 머리 나쁜 거죠. 요는 지금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1년 사이에 소화하는 것도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냈던 문제 그대로 낸다고요. 근데 한 번은 박스 쳤다가 한 번은 이렇게 옳은 걸 고르셔, 또 한 번은 틀린 걸 고르셔, 이런 식으로 문제 아주 그냥 공식처럼 출제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계획 세 번째 항목 설명드렸고, 네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런 변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계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일정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관리 계획 이 5개 중에서 미리 좀 기억하실 게,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자 마을 전체를 아울러서 규제하는 개념이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도로 만들게 됐을 때 특정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마을 전체와 관련되는 그런 개념으로 미리 좀 선입관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소위 관리계획의 일종,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의 내용을 묻는 것들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교재 7 그 하단부에 입안 및 결정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관리계획의 범주를 공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고, 이런 관리계획 어떤 토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만드는 과정, 크게요 입안에서 결정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자 지금요 입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적 21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확립하는 것을 입안이라 부르고, 자 결정고시라는 것은 그래 그렇게도 좋아라고 확정짓는 것을 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을 원칙에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그리고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명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원칙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예외 항목들 하나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 또는 군에 있어서 수장이죠.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입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바로 예외적 입안권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건 아니고 자 시장 군수가 원래 입안해야 되는데 누가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에 떴던 건 국토부 장관 요 하나만 출제가 됩니다. 답은 안 되고요. 사이드로 나오는 지문인데, 국토부 장관 입안할 때 우리 법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이때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자 등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에 있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행정청만이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은 입안할 수 없다라는 개념. 좀 이따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서 인접 시군을 포함한 입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계획은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한다. 이게 원칙이었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입안할 테고, 그 옆에 있는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대상으로 입안을 하게 된다. 근데 인접 시군을 포함한 입안 보니까 겁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외울 수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것들을 제가 미리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물론 경우의 수가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아요. 지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접시간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다시요.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리계획 위반합니다. 근데 뭐 필요하다고 치면은 과천시 일부를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과천시 전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인접시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항상 문장을 읽으시면 안 돼.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보통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수업 들을 때는 듣고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3, 4년 후 갑니다. 3, 4년 후 가요.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뭐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공부라면 좀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솔직히 생각하면 좀 가소롭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만 지금 한 징글징글하겠죠. 지금 몇 년이야? 대학교부터 쳐도 벌써 25년 했나? 와, 오직 한 길, 공부 한 길에 갔어요. 주변 사람들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제일 생각해서 여기 이게 중개사 보통 학원 오시거나 한 분들 보통 가족의 대표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대표들이 많아갖고 집안에 증이 필요한데 누가 증을 따로 갈 것이냐. 우리 집에서 제일 그래 똘똘한 사람이 한번 나가는 게 좋겠다. 총대를 메고 오신 분들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아빠가 차 사준다고 그래갖고 하기 싫은데 1년 안에 증 따면은 차 한 대 뽑아준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혹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 자, 요는 잘 될 거라고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꿈 같은 얘기고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한번 받은 분이 있는데 진짜 가슴이 아프시더라고 이 양반은. 결론 이제 8년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 8년째. 근데 그분이 공부를 못하냐? 잘해요, 잘해. 네요. 8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은 이건 뭐 주워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바쁘면 이제 뭐죠? 자기가 책도 쓸 수 있어요. 조금만 고민하게 되면. 근데 시험장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꼭 한 과목씩 빵꾸가 나고 그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 뭐 택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지.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양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인접한 시간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근데 불안하거든. 왠지 불안하거든. 그래서 쳐 읽기 시작합니다. 인접한 시간 전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등등등 경우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머릿속에는요. 책이 없으면 도대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 안에서 다 암기를 끝내셔야 돼요.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자,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자, 잊어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6개 과목을 강의한 지 한 3년쯤 이제 되게 되는데 와 미칩니다. 공부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심지어 강의를 다 하고 촬영까지 하고 나서 정말 이제는 줄줄 외웠겠다 싶을 정도로 해놓고도 한 하루나 이틀 지나게 되면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게. 심지어 공법만 15년 했는데도 공법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처음에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걸 못 외우구나 이렇게 해서 머리 나쁜 줄 알았었는데요. 머리 나쁜 게 아니라 과목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자 예를 들어서 공법이 좀 정리가 됐어.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 보셔야 되거든. 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우고 그리고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줄여서 가셔야 돼. 최대한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국토부 장관 도 수립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관할구 얘기인데 인접식은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래 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동시 위반해서 또 겁나 길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제일 뒤에 색깔 입혀져 있죠.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순서 이렇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준점이 기본 계획이 될 것이고 기본 계획 기준점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이제 공부했고 광역도시계획 위에 국가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관리계획의 기준점이 기본계획. 그러면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기본계획 먼저 수립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려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역시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안중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자 위에 맞춰서 수립해라라고 돼 있다고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더 정작 필요한 건 뭐니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입안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세월 내어라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급하면 필요하면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어떻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19회 때 나왔잖아요. 틀리기에서 답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기 앞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 해서 외울 게 함께 입안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수립 기준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묶어서 가셔야 돼. 겁나 많이 나오고 26회 때 답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우리 일단은 전체부터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정합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 관리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 또 우리 법조문에 지구단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기준, 하여튼 등등등등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법에 겁나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돼요?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외우면 무난해 보이는데 거기 보면 말이 많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의 뭐 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이런 게 쭉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옛날엔 기준만 딱 뽑아서 문제가 간단한데 요즘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의 뭐 작성 방법 이렇게 때린다고. 그럼 정신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꾸로 치고 가셔야 돼. 이 조선말은요 마지막에 한국말은 자 서술어가 있어요. 무조건 서술어부터 먼저 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술어 먼저 보시고 주어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안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이제 입안이라고 하는 거 시장구서, 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 입안할 수 있다. 묶어서 행정청만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입안의 제한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자 지금 이제 관리객 전체 외울 게 한 뭐 30개 가까이 될 텐데 그 중에 지문 5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앞에서 관리객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이 관리객 5개가 중심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요거는 이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기본적으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특정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주민은 일단 입안을 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대신 주민은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 다 입안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대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법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소위 이제 용도지구의 일종인데요. 이 공단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자 일단은 얘들은 뭐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전에 이제 그런 문제 나왔었죠. 자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개발 제한 구역 뭐가 되니까 용도 구역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구역만 5개가 있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정보 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럼 이제 왜 얘를 자꾸 시험 문제 구성을 하냐면은 얘는 직접 앞에 거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거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용도 구역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요 마을 전체 이익과 연계되어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의요건 나와 있고요. 작년에 법 개정됐던 새롭게 들어온 항목이죠. 자 5분의 4하고 3분의 2가 있는데 자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기반 시설에 관련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뭘 기준으로요? 뭐 따질 거 없어요. 그 면적이라 써 있는데 그거 외울 시간에 그냥 기반세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라?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전체 그림을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괄호넣기 문제로 나올 거예요. 기억 5분의 4, 니은 3분의 이런 식으로 괄호넣기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안 나왔던 주제고, 그다음에 반영 여부의 통보,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를 한다. 그다음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전혀 안 중요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이제 공법에서 외울 숫자 몇 개 지적해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시험에 맨날 나오는 숫자들만 해도 한 20개에서 25개가 된다고.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요. 해서 애초에 외우려고 하지 마. 지금 당장 보면 외워질 것 같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쟁점이 안 되니까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닙니다. 해서 중요한 숫자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 해서 거기 색깔 입혀진 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비용 부담 관련해서 지금 입안의 제한에 있어서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난번 시험에서 틀리게 나왔을 때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입안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청이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입안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주민들이 5분의 4 또는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행정청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내는 이유가 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거 설치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일을 안 해서 직접 주민들이 제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럼 비용 부담 누가 한다고요? 당연히 행정청이 한다고. 당연히 행정청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게 있다고요. 어떤 아저씨가 자 노량진에다가 자 기반시설 제한을 합니다 해서 막 동의 받았고 제한을 했는데 이 미친놈이 공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지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동작구청 공무원이 미치셨어요? 무슨 노량진에 공항을 만들어요? 라고 쌩깔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저 조사해 봐야 돼요. 조사. 제한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제한 받고 쌩까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사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제한 등을 막기 위해서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정비법 가서 한번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3월달 됐으니까 순환이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 가서 여러분 몇 페이지 가서 이제 하나 볼 거냐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28, 129페이지 쪽에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서 자 비용 부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그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지금 제한자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누구한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런 명령 나와 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 관련한 부분 요것도 지금 제한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법조문의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이 되지는 않는데 법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 관리계획 2반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예외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묶어서 행정청. 주민은 이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 단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고 이때 비용 부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거 기반시설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관할 구역에 대해서 이반을 한다라고 했는데 인접식은 포함해서 이반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자 동시 입안이라고 해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갖고 지문 5개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안만 갖고 내지도 않고요. 결정까지 다 같이 묶어서 내야 되니까 딱딱딱 끊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안을 위한 절차 등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다 쓰지도 않았어요. 자, 칠판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기초조사라는 게 있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다음에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이런 과정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정고시학에서 협의,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안 나온다고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고 순서도 의미도 없고. 자, 다시 그림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관리계획은 크게 어떻게 한다?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입안을 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소위 일정한 조사라고 하는 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거쳐야 되고요. 결정고시학에서 협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여기 이제 기본 구조라고.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역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안 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입안하기 위해서 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하다. 용도 지구를 입안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계 거의 다 똑같은 구조라고. 왜? 용도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 시설도, 지구 단계도 모두 뭐가 되니까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소위 이제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여기 이제 기본 논의 구조고요. 시험용으로 이제 외울 게 뭐냐면은, 자, 이 관리 계획 중에서요, 5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미리 결론을 내는데 겁나 빠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갖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릅니다. 해서 여러분 혹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관리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어쩌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시군 홈페이지 가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하게 이런 거 확인을 못 합니다. 용도 지구 그럴 일 없습니다. 용도 구역 기반시설 없어요. 자, 대부분이 9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인 거니?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용도 지구를 결정하는 것도 다 뭘 하자는 겁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인데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아주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뭘 갖고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결론 가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은요, 이 각종의 절차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조사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주민의 의견 청취,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가시는 거야. 자, 무조건 묶어서 가야 돼. 그럼 거꾸로 용도 지역 지구구역은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전체 5개를 다 묶어서 비교 분석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게 빠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할 때 자, 겁나 빨리 해야지 10년씩 20년씩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기초 조사 등 해서 그 니은번 생략 나와 있죠. 해서 색깔 입혀진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뒤에 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 등은 어떻게 해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라.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의 의견 청취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데 그 가운데 괄호에 색깔 입혀져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는다. 통째서 가셔야 돼. 뭔지 모르겠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절차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뉘앙스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 교재는 이 파트에서 자, 생략할 수 있는 것들 항목을 쫙 나열하면서 A4 용지 한 3페이지를 깔아버려요. 깨알 같은 글씨로 쫙 깔아버립니다.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절대 외울 수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느냐? 나와요. 짜증나게. 자,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몇 번 문제를 보게 될 거냐면요, 대강 교재는 아까 38, 39페이지 관련한 그 내용, 아까 5번, 6번 문제 보셨는데요. 자, 뒤에 가서 그 7번, 8번 문제, 최근 5년간 중에서 38, 39인가요? 제가 페이지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7번 문제, 8번 문제를 가서 살펴볼게요. 거기 보니까 7번 문제예요. 와, 겁나 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음표를 찾아보셔야 돼.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나와 있죠. 환경성 검토가 뭔지 몰라. 근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모르지. 관리계획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경우수를 다 따져야 되는데, 자, 1번 보니까 개발 제한이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 3번 지구 단위 계획, 4번 지구 단위 계획, 5번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 해라?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를 해야 된다. 요거 대신에 이제 토지 적성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재취약성 분석인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이 하나 하나가 교재 뭐 서너 페이지 깔아버린다. 일반 교재에서 그냥 퉁쳐서 이렇게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 지구 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라고. 지구 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외우시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생략할 수 없다. 퉁쳐서 가시는 거야. 이게 3페이지짜리라니까요. 일반 교재 3페이지 이상 깨알 같은 글씨도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8번 문제. 자, 국토기획법상 관리계획 기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거 모르지. 그저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지구 단위계획. 그래서 그 박스를 보니까 자, 뭐 뒤에 디귿번에 지구 단위계획 나와 있죠? 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디귿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갖고 이건 날려버려야 되는 거지. 그 개별적인 항목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을 갖고 절대 풀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책을 드려도 법조문을 그 부분을 카피해 드려도 일반 수험생이 그거 읽어보지도 못해요. 읽어보지도 못해서 결론 퉁쳐서 가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입안 결정 절차 중에서 입안을 위한 절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림 갈게요. 입안을 하기 위해서 조사라고 하는 거,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하다. 그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 등 필요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지문 구성할 때 환경성 검토를 가지고 또 토지 적성 평가를 가지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두는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더럽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몇 년씩 걸리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게 빠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어떤 토지에 국가는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토지에 건필과 용적률과 용도전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싶으면 뭘로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개별적인 항목을 막 외우는 사람들 봤다니까요. 나 정신병자 본 줄 알았어요. 자, 어떻게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쳐 외웁니까 사람이? 그냥 이제 점수가 안 나오지. 맨날 책만 뒤지게 보고 그냥 감만 잡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 그래서 공법은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찍는 거고 감만 전체 그림만 갖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교재 이제 9페이지 결정이라고 해서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대신 전체 그림 가십시다. 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라는 얘기. 어떤 토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도 밑에 시나 군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얘들은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 대도시장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정의합니다. 경기도에 그런 도시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 고양시라든가 성남시, 그다음에 뭐 안양시, 부천시 이런 데가 다 인구 50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천시장이, 안양시장이, 성남시장이, 고양시장이 입안하면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일반 구조인데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정의하고 이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관리계획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 시험에는 예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외 바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앞에 지구 단계획은 겁나 속도 빠르다고 그랬었죠. 원래 단계가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누가?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절차도 다 생략할 수 있었고 그냥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자, 주로 시험에 뜨는 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죠. 중앙정부에서. 그 중에 하나가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런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경우 있었죠? 앞에 국가계획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시험용으로 중요한 이슈를 갖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해서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규제가 아주 강력한 지역, 물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규제가 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권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주게 되면 선거철에 다 풀어버려요. 믿지 못해서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하게 돼. 뭐 이런 취지였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보도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죠. 최 선생님인가 그 하남시에 땅 갖고 있는 분이 박 대통령님한테 그 이제 그린벨트 해제 달라고 얘기했다고. 그 방향 잘 잡은 거야. 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장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씨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뒤에 따로 공부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도심지를 대상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의 경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주로 용도 구역 영역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제한구역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용도구역 5개 중에서 4개는 경우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자, 남는 게 나중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들어가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차피 용도 구역 영역에서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이라는 과정 거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짧은 지문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되게 짧은 지문인데 출제자들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중요하거든. 우리 시험에서는 기승전결,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갖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관리계획 백날 2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어떤 토지 새로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제가 발생되는 시기. 자, 요건 이제 칠판 통해 설명드릴 텐데 이 과정에 뭐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거 관리계획상을 지형 도면에 발표하는 때가 있습니다. 해서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짧은 지문인데 이런 것들을 답을 뽑는다니까요. 지난번 27회 때인가요?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양이 방대한데요. 하여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 쟁점 확인하겠습니다. 7번 볼까요? 자, 지금 어떤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떤 결정들이 있다. 그리고 지형 도면 고시가 있다. 그러면 새롭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제 변화가 발생되게 될 겁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문제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서 건물을 짓던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을 때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십시다. 근데 이 관리계획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50에 150으로 바뀌었다. 건폐율은 50으로 다운되고 용적률도 150으로 다운이 됐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건물 짓던 사람은 건물을 당연히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기득권 보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칙 보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뒤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기득권 보호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안 나와요. 항상 시험은 예외가 출제가 되죠. 시가화 조정구역, 물론 법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있는데 시험에는 시가화 조정구역 하나만 갖고 우려먹고 있으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뒤에 신고해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기득권 보호됩니까? 예, 보호됩니다. 근데 절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고라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유는 뭐 알 거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옆에 지문 봐봐요. 자, 교재 이제 제일 하단부에 답이 됐던 지문들 보게 되니까 자, 첫 번째 지문 틀리게 나왔네요. 시가화 조정구역 뒤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두 번째 질문요. 또 틀리게 돼서 답을 뽑았어요. 시가화 조정구역 뒤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가화 조정구역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자 출제는 이 질문 되게 좋아하잖아요. 두 번 다 답을 뽑았던 그런 중요 질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관리계획 공부할 때 관리계획 내용이 뭐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입안 그리고 결정 내용 다 공부한 다음에 그 효력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긴장 놓치면 안 돼. 기득권 보호된다. 원칙은 관계없이 예외 시가화 조정구역은 어떻게 신고해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당연히 뭘 내야 돼? 기득권 보호 중에서 뭘 내야 돼? 시가화 조정구역을 내줘야지 이 관리계획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시험 보다 보면 특히 공법에서는요 지문 2개 또는 3개쯤 모를 게 부지기수입니다. 엄두도 못 내는 지문들이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 결국은 뭐냐면 답을 외우셔야 답을 외워야지 해결이 된다고. 답은 딱 정해져 있고요. 이 중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쫙쫙 깔린다고요. 근데 답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제 한 8년 7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내용은 다 안 되니까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게 되면 아작이나 그리고 나중에 복기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자기가 너무 실수해서 틀린 지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시험을 포기를 못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애초에 공부하실 때부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정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읽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딱딱 끊어서 가시더라도 벌써 명제가 한 10개, 15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재검토해서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주기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큰 중요한 쟁점 아니고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닌 지문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숫자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숫자 중에서 답을 뽑는 게 따로 있다고요. 그것만 몇 개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리계획 총론에 관한 부분 보셨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 페이지 용도 지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